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매주 도와주시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매주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가 도와주고 계신데 오늘 지방 일정이 있으셔서요. 오늘 특별히 조전혁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땜빵 나왔습니다. 조전혁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근데 땜빵으로 나오셨다기에는 너무 거물이 나오셨는데. 그래도 땜빵은 땜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땜빵입니다. 네. 아, 이제 올바른 용어를 씁시다. 대타. 네. 예. 자, 이 후보자 간 토론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네요. 룰 협상 같은 게. 지금 아마 11시부터인가 또 회담을 한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저도 뭐 오면서 살펴봤는데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평행선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30일 날 양자 토론하는 것만 결정이 돼 있는 됐죠.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예. 시간도 정확하게 몇 시로 할지 왜냐하면 이제 보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마 이 일반 TV나 안 뭐 되죠. 그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 어디서도 중계는 안 된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중계는 SNS 통해서만 하겠죠. 예, 중계는 안 되는데 취재 형태로 나가는 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또 절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 방송 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그렇겠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협상에 걸리는 시간이 걸려도 너무 걸립니다. 그럼 또 사흘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요 양자 토론 관련해서 이준석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 잠깐 먼저 들어보고 더 이야기 이어갑니다. 저는 뭐 사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으로 이제 3회 이상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회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많은 선거를 보면은 양자 구도로 이제 몰렸을 때 그때 정작 유권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는 그 두 후보 간의 공약과 아니면 비전이 무엇인지를 겨루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같은 정치공학적 이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정책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자 토론을 선호하는 상황이고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약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호응이 있다면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만 들어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처음에 민주당이 양자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네. 국민의힘도 이런 이유로 동의를 해서 열리기로는 합의가 됐는데 네.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진통은 무슨 주제를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뭐 외교안보 분야 뭐 한 30분 뭐 경제 분야 몇십 분 뭐 도덕성 검증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조전혁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뭐 30분도 아니고요. 이걸 갖다 거의 뭐 살라미 자르듯이 10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갖다 제한하자 그러니까. 아, 민주당이 그런 주장이었대요. 네네. 그러니까 뭐 30분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서로 간에 사실은 서로 정책 검증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픈 것도 이제 찔러서 검증도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아마 그 국힘당에서는 계속 그쪽에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따끈따끈한 것들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갖다 못 풀어준다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좀 오래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따끈따끈하잖아요. 예. 지금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 FC의 부분들 그리고 뭐 요새 최근에 이제 새로 터진 그 김혜경 씨 관련해 가지고 사적으로 공무원이 사적인 일을 했느냐? 심부름을 시킨 거. 그게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질 의혹부터 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그 귀한 기회니까 밝히고 싶겠죠. 아니 뭐 의혹을 밝히는 데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밝히자는 그 제안과 과정은 누가 뭐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재명 후보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 또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죠. 토론을 하면서 처음부터 검증만 하자고 들이대면은 정말 파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책
아니 유권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후보자의 궁금증보다도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궁금한 것보다는 유권자는 모든 후보에게 두 후보에게 다 궁금하거든요. 그럼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일단 대통령 자질이 있냐 보자. 그러면 선 정책 후 검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양자 토론이니까 시간도 충분하게 한 3시간 정도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정관용 앵커께서도 수많은 토론을 진행해 보셨지만 주제를 좁게 주느냐 넓게 주느냐 그건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로 가느냐 아니면 국정을 크게 뭐 경제 또 정치 또 외교 안보 사회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30분씩 덩어리로 충분히 그 안에서 소화를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묘와 관련된 부분이지 두 후보 모두 저는 실랑이를 할 이유가 없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이해득실을 자꾸 따지냐 안철수 후보를 마다한 양자 토론도 그런 목적이 있느냐는 오해 사기 십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든 조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기탄 없이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러다가 무산되진 않겠죠. 어떻게든 절충을 하겠죠. 아까 뭐 조준혁 전 의원 얘기처럼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10분 단위로 잘랐다면 그건 좀 심하니 3, 40분 단위로 자르자든지 뭐 이렇게 절충이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태까지 뭐 이렇게 정치 협상이란 걸 갖다 보면은 일단 내일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그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합의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합의된 거고 일부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게 합의됐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그걸 하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예,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협상이 마치 이제 결렬될 듯하게 이제 서로 배소해주는 것 쳤다가 막판까지 기싸움. 네. 좀 보면 좀 짜증은 나죠. 그런데 또 지금 그 협상 과정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내일 저녁에 이제 양자 토론을 하고 그다음 2월 3일 날은 사자 토론.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사자 토론 이거는 이제 지상파 3사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 후에 뭐 한 3일에 한 번씩 양자 토론을 더 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가 일부 있었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할까요? 갑자기 여태까지는 안 하다가 갑자기서 3일에 한 번씩 양자 토론을 한다?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후보자 그럼 양자 토론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합의하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일정상 또 각 후보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일정도 있을 것이고 또 유권자 세대별 일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 굉장히 반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 후보는 뭐 오늘 기자회견하고 장외 철야 농성까지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법원 판결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주최하는 토론만 주최하는 토론 외에는 양자가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법원 판결의 취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로 하는 것보다는 다자로 가는 것이 재량권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두 번 정도는 양자하겠지만 그러면 3일에 한 번은 좀 심하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좀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동정심 같은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대 양당 그 후보들이 서로 작당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제3당의 그 이 영세 후보를 갖다 괴롭힌다라는 느낌을 갖다 주면은 오히려 동정표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아니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됐든 두 사람한테 뭐 결코 이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협상 과정에 나오는 뭐 3일에 한 번씩 이런 것도 결국은 협상을 위한 기싸움 과정에서 나온 얘기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껏 해봤자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관용 앵커도 말씀하셨고 조전혁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대로 한 번 하는데도 이렇게 협상을 위한 토론을 위한 토론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사흘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도대체 토론을 위한 토론, 협의 토론을 몇 번 하려고 이건 뭐 힘든 일이겠죠. 관전 포인트 토론이 이제 벌어진다면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시는지 조전혁 전 의원부터. 저는 뭐 계속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 두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층 표심을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요.
거의 요즘 나오는 정책들 갖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뭐 무슨 군인들 월급 200만 원 주겠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경제 분야 쪽으로 갈수록 비슷해져요. 네네. 그리고 뭐 저기 그 주택 짓는 것도 뭐 250만 원, 뭐 300만 원 짓겠다 다는 것도 똑같고요. 예. 뭐 이래저래 퍼주겠다는 건 이제 똑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제일 큰 이슈는 결국은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그리고 이제 저기 이 배우자 문제 이 문제가 하여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제가 이제 양자 토론을 갖다 요리 대결로 보면은 이런 거 같죠. 이제 윤석열 셰프가 사실은 이 요리사로는 좀 숙련도가 떨어지고 예. 이재명 후보는 요리사로는 이 숙련도가 더 높은 요리사인데 예. 그 음식 재료는 윤석열 그 요리사가 훨씬 더 신선한 재료를 갖다 갖고 있는 거죠. 뭐 자연산 전복에 랍스터에 뭐 이런 재료들을 갖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조금 좀 공공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뭐 직접 쏴야 되는 건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쏘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그 뭐 대장동 관련해서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등 여전히 있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 대장동 관련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서 무슨 결제 라인에 있었다든지 정책을 갖다 집행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랍스터급은 아니라고 보신다. 회종찬 소장은요? 저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그랬다 그러면 뭐 랍스터든지 뭐 딱새우든지 여러 가지 요리가 한껏 기량이 발휘됐겠지만 예. 뭐 좀 토론을 못하더라도 오히려 쫓아가는 사람이 저 정도 또 의욕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지금은 대체로 우리가 모든 조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자동응답 조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좀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 자칫 유권자들은 궁금하거든요. 무속이나 주술과 관련된 부분도 조전혁 전 의원께서는 그 별 문제 안 된다고 하시면 유권자는 몰라요. 특히 예.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 리스크가 저는 제일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해명을 하느냐. 특히 30대, 40대, 50대 여성은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꽤 있습니다. 예. 이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양측 다 공격할 소재들이 있는데 그럼요. 그걸 해명할 때 누가 더 진정성 있게 보여지느냐. 네. 그거다 이거죠. 네. 방금 속보가 들어온 게 아까 이제 아마 11시부터 그 실무 협상단은 협상을 하고 있을 모양인데 한 30분 전인 오후 1시께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네. 양자 토론에 나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 이렇게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제 없이 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인데 그렇죠. 근데 자료 없이라는 걸 또 하나 포함시켰네요. 이것도. 저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10분 또는 다분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는 수비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제 대장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하겠지만 주제 없다라는 이야기는 정책 특히 낯설고 잘 모르는 내용들을 잘 모르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럼 그거 없이 일단 이재명 후보로서는 내가 조건 하나 수용하지 않았냐 주제 없이 그럼 자료 없이는 조건 수용해달라 이렇게 또 제안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미끼를 다 던진 거죠. 글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자료 없이 꼭 자료 없어야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자기 필요하면 자료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이 정치 행위를 갖다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자한수에 굉장히 능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들어보면은 예. 혹하지만은 한 번 더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야 저거 꼼수구나 하는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럼 이제 이런 제안을 또 국민의힘 측에서 어떻게 받을지 또 아직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랑이가 힘겨루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조전혁 전 의원께서는
이재명의 꼼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꼼수로 비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량의 자료를 뭐 그 자료 분량을 제한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가져와서 읽고 또 뭐 법률적인 부분들을 근거로 하고 이러다 보면은 마치 재판 과정 같을 수 있거든요.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토론에 가면은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 토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토론에 가면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갖다 갖고 왔다 손치더라도 솔직히 못 봐요. 예, 그거 못 봅니다. 예. 이 실제로 막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요, 그거 들여다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넘버들 몇 가지만 가져가죠. 자기가 말할 넘버들 몇 가지 가지고 오고 그게 이제 좀 사실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 정도지. 예. 그리고 또 주제에 대해서도 뭐 주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해도 네.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대장동만 갖고 하면 오히려 또 악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요. 근데 또 토론은 뭐 듣고 싶은 부분만 또 알리고 싶은 부분만 전달하는 게 토론의 성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더 정상적인 토론이라면 주제도 있고 예. 자료도 있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좀 상식선에서 양측이 잘 좀 협상 타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분명히 표심의 영향은 좀 있겠죠. 그럼요. 저는 이번 대선이 참 우리 조전혁 의원께서도 참 이런 대선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 이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념끼리 이미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약 한 10% 정도의 30대, 40대, 50대 여성이다. 왜? 후보자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가장 가족까지 포함해서 민감하고 아직까지도 후보자들이 내놓는 비전이나 공약이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비호감이거든요. 이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총평으로 그래도 이 후보가 조금 더 믿을 만하구나. 저는 이번 대선은 그래서 30대, 40대, 50대 여성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토론을 지켜보고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다.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 많은 부분 공감을 하는데 저는 20, 30대 꼭 뭐 여성 따라가지고 20, 30대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60대하고 강구한 이제 40대 이제 중후반 50대는 마음을 갖다 많이 정해가지고 더 이상 표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여론조사 한 것들 갖다 보면은 뭐 한 일주일 상간에 그냥 그 20, 30대들은 표심이 완전히 스윙을 갖다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스윙을 갖다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아직 마음을 갖다 안 정했고 토론을 갖다 보고 마음을 갖다 정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그 토론은 많은 부분 표심에 영향을 갖다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시 35분 향해 가고 있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분능 직설하고 함께 듣고 계신데요. 잠깐 교통정보 알아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씨. 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양화대교를 지나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여의 하류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잠실 방향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구리 방향 강변북로 양화에서 반포대교까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경기권의 정체는 그래도 많이 풀렸는데요. 충청권 정체는 여전히 길게 이어집니다. 천안 휴게소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 있는데 청주 분기점까지 가는데 28km 구간 답답합니다. 그리고 서울 방향 수원 부근의 정체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에서 평택 제천고속도로로 갈아타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천 쪽으로 남안성까지는 7km가량 정체고요. 더 가서도 안성 맞춤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감곡이나 문경세제 터널 진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당 정치개혁 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이번 지방선거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를 쭉 들어보셨는데 본인의 불출마를 포함해서 특히 재보선의 무공천, 민주당의 규칙 사유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겠다. 또 젊은 층 공천 많이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어요. 이건 어떤 배경과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좀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자신감 가득 차가지고 자신들의 당원 당규까지 이제 다 바꿔가면서 이제 부산이나 아니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공천을 했었죠. 공천을 갖다 했었죠. 그리고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갖다 일으키는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것을 이제 뭐 차일피를 하고 그 징계하고 주장을 갖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친일파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작당을 갖다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갖다 모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으로 공격을 갖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여론조사를 갖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열세니까 열세니까 그걸 갖다 만회하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작전 아닌가 이래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뭐 20대 30대 갖다 공천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선거에서부터 네. 그런데 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 가령 뭐 지방선거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정말 국민이 관심 있는 것은 국회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이상 남았습니다. 예.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때 그게 이제 지켜질 것인가? 아직 모른다. 예. 그러고 이제 그걸 갖다 지키려고 그러면은 소위 이제 최근 나왔던 이제 86 용태론 있지 않습니까? 86 용태론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86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제일 큰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86 운동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치 세대 중에서 최악의 세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은 사실은 그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 했다가 그 이후에는 뭐 정치권에 비서를 갖다 하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데모하고 뭐 계속 이걸 갖다 하면서 예. 권력 옆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권력을 갖다 잡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태를 갖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곧 자신의 어떤 정치적 죽음이라고 생각을 갖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될 거다. 예, 용태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조직적인 저항을 갖다 과연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적입니다. 급해서 나눈 카드지만 별 효과 지금 없을 보면 거다. 저기 그런 그 말씀입니다. 86 용태론 나왔을 때도 송영길 의원하고 또 누구죠 한 분 더 있죠. 우상호 의원. 예. 그 두 분 외에는 뭐 전혀 그 메아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표가 급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586이 잘한 점도 있고 민정운동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기득권 세력화돼서 비판받을 부분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임박하지 않았던 어떤 또 새 신안을 내놓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586 용태 또 무공천 보궐선거 무공천 총선 불출마 또 의원 제명까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새신 제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식성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거든요. 예. 더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천성인데 이게 파격적이고 전면적이어야 되죠.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라 예. 모든 의원들이 어떤 혁신이든지 이번
임기 응변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바꾸고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린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그렇죠. 진정성을 통해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바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따져보면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많이 변했냐? 국민의힘도 특별히 아주 변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조전 의원께서도 공감하시고 저도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변하고 예. 국민의힘도 변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변해야죠. 그래서 진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요. 대선 네. 승리의 요인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하는 척만 갖고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안 이거 됩니다. 보면서요. 예. 대자뷰로 떠오른 게 과거 이제 새누리당 때 예. 친박 간변이 뭐냐 하면서 저기 그 정말 볼상사나운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지게 되니까 다들 나와서 무릎 꿇고 이제 절을 갖다 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을 갖다 쇼를 갖다 했습니다. 나는 그게 꼭 뭐 이게 당을 떠나가지고 예. 두 당이 같은 일을 갖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야만 영향을 미치지. 네.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에 귀책 쌓이는 지역 공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도 어쨌든 대구 지역 자기네 귀책 밝히는 사유가 거죠. 있으니까 예. 공천 안 하겠다라고 따라왔잖아요. 그럼요. 뭐 이런 건 그나마 참신한 거죠. 그 정도까지. 앞으로 이게 이제 일상이 돼야죠. 그게 이제 원칙이 되고. 일상이 원칙이 돼야 되죠. 네. 예.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거긴 좀 왜 약간 그러나요, 진짜? 초를 쳤어요, 그거는. 참 불쌍해요. 그러고 보면 아. 정치 좀 화끈하게 하지 말입니다. 이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마를 한다면 이건 정말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권영세 본부장의 쇄신안이 무색해지는 것이거든요. 급기야는 이제 그 탈당해서 당선되더라도 복당 절대 없다까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민들이 과연 현 최고위원이 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아무튼 진정 변화해야만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대선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고요. 배종찬 소장한테 여론조사 네. 전문가니까 두 가지 궁금증입니다. 최근 나온 결과들을 보면 네. 거의 두 양강이 똑같은 숫자도 있고 네. 한 1% 비슷한 이런 조사들이 있는가 하면 10%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네. 그건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상 ARS면 어떻게 되고 전화 면접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A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응답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직업의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성향을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이 참여하는 조사 방법의 결과면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우세로 나오겠죠. 사실 이제 자동응답은 보수 참여가 많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래요. 또 이제 면접원 조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진보 성향의 직업군, 그러니까 그래요. 사무직이나 화이트 칼라가 휴대폰으로 응답하기 좋은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 예. 종합적으로 조사를 다 좀 추세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박빙입니다. 그런데 자동응답 조사에는 오차 범위 안팎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상승세에 있다. 예, 예. 그렇다면 이건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추세로 분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 또 이재명 후보는 보합, 또 박스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주춤 둔화세. 그렇죠. 좀 올라갔던 지지율이 꺾이면서 살짝 내려온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 분석에 동의하세요? 조동혁 전 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다음 궁금한 건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정권 재창출을 원하느냐라는 그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거기에 못 미치는. 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안철수 후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갖다 합치면은 대충 뭐 이 정권 교체고 여론하고 비등하게 안철수 나오는 것 후보까지 같습니다. 합해서. 네, 네.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갖다 원하는 그 국민들이 윤 후보
하고 안철수한테 이렇게 나눠져 있다. 예, 안분별로 좀 나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람 리스크가 있을 때는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예. 여전히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뭐 홍준표 의원까지도 합류를 했으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리스크와 관련해서 여성 유권자층이 흡수되지 않는 것. 특히 이제 중도 보수는 또 안철수 후보 쪽에 일부 가 있는 유권자층도 있거든요. 중도 보수 일부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에 완전히 올라타 있지는 못한 모양새인 거죠. 설 민심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네. 명절 민심. 예전에는 그게 한번 뭐 전국적으로 쏙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서 뭐 의견 통일 보고 이런다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다들 휴대폰 보고 있고요. 집에서 명절날 뭐 가족들 모여도 이번에 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게 나아. 이렇게 또 부모님들께서 전화 연락도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석에 의하면 네. 설 연휴를 지나면서 민심이 갑자기 변화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당장 토론이 있잖아요. 아하. 그 이야기는 이제는 명절의 민심이 용광로다. 민심의 용광로다. 장터 효과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효과는 이 의미는 없어졌지만 약해졌지만 시기상의 변곡점은 됩니다. 왜? 임박했기 때문에 예, 또 토론까지 하기 때문에 또 왠지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 명절 민심이니까 또 우리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런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까지 한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 정치나 후보 이야기를 못 해요. 네. 아예 못 서로 안 해요. 네, 서로 안 하고 그 지난번 뭐 저기 대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이 그 제가 미는 후보로 다 안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이 젊은 세대하고 부모 자식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 같은 설민심 요거는 그 약해졌던 거 뭐 확실하다. 가서 이제 뭐 부모가 가령 그런 거 같다. 저기 오랜만에 내려온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그거 강요하다가는 싸움 난다. 예, 너 결혼했냐? 뭐 직장은 뭐 이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거 비슷한 이슈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 첫애가 이번에 처음 투표권을 가지거든요. 대선 때.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유권자들 분석하고 있지만 예. 표심을 헤아리고 해석하고 있지만 딸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시점상 지금 많은 언론들이 설 연휴 이후에 나오는 민심이 아마 그대로 대선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쓰잖아요. 네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전 틀렸다고 봅니다. 틀렸다. 왜 그러냐면 아니 불과 3주 전만 해도 3, 4주 전만 해도 달랐던 민심이 설 직전에 또 분석해 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 대선은 변동성이 큰 것이 여전히 MZ세대도 아까 조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층도 많고 남아있고 중도층도 모르겠어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또 달라질 수 있고 서로 간에 시소 게임 예. 또 영향이 있고 마지막 아직까지 후보자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또 안보 이슈도 있고 저는 3월 9일 당일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마지막까지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13일 동안 이제 막 유세차 돌고 하는 거. 그 이후로는 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 한 40일 정도 남았죠.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그 민심이 이렇게 변화하는 요동칠 것이고. 그런 요동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변화의 계기가 있다면 변화가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뭐 크게 변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 단일화 이슈와 그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도 참 걱정인 게요. 지금 보면은 나는 그 이준석 대표가 자꾸 쓸데없이 저기 이 안철수 후보를 자극을 하는 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실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절박한 정치력을 봐가지고는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도 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상상력을 갖다 많이 발휘를 갖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이준석 대표 좀 자중자애해라 이 말이에요. 예,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후보를 자극을 갖다 해가지고 그게 국힘에 나는 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좀 조심조심 다루는 게 맞다고 배종찬 생각합니다. 소장은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단일화 뭐 그런 그저 압박은 많겠으나 네네.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 예, 현실성 약하다. 법칙에 의하면 계속 물 그런 표현 건너가고 쓰셨으니까. 네. 있는 중이다. 그래요.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사본부 일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진호가 부르는 가족 사진 잠깐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